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기업들 파산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선기원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 후보가 71년에 선거에서 이겼죠. 그러자마자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사채 동결. 자, 어떻게 하냐? 네. 아니 근데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각 잡고 썼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그 책도 많이. 약간 좀 역사 관련된 그것도 경제 예, 역사. 제가 학부 사학과라. 아, 사학과. 예, 역사과 출신의 또 한국사 전공이니까. 근데 이 책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 이제 주요 사건별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분기점, 특히 자본시장의 역사를 바꾼 분기점을 좀 다뤄보고 싶은 책이죠. 그래서 경제는 19개, 주식은 11개, 부동산은 7개. 그러니까 부동산이 훨씬 좋은 자산이네요.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문제가 많았다. 많았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다,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대중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동산이죠, 우리는 그 자산 컨설팅 제가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자 고객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아무리 부자라도 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10억 그러면 뭐 부동산은 90억, 80억.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도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70%라고 이상이죠. 하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집을 사기 위해서. 네,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더 큰 부자들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하시니까. 네, 뭐 건물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문사 대표님.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십니다. 그 이야기 뒷부분에 좀 부탁드릴게요. 성공하신 부동산. 분도 많지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주식시장의 부동산의 흐름을 바꾼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렇죠. 우선은 좋든 싫든 주식 분야 거기서 또 일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죠. 주식 분야에서 특히 대표님이 강조하고 싶은 여러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 이 사건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라. 예,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1974년 강제상장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74년? 네,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 상장사가 12개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없었어요. 몇 년도요? 1969년, 뭐 70년에. 예. 그러던 게 75년 되면 350개가 되거든요. 이게 전부 73년, 74년에 상장시켰어요. 그걸 정부가 강제 상장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강제 상장을 했냐면 바로 그 1973년 7월 2일, 8월 2일 날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사채 동결 조치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기던 나라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 73년까지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화폐개혁 때문에 그래요. 1962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화폐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 하면 북한이랑 비슷해요. 북한의 5차 화폐개혁이랑 비슷한데 쉽게 얘기해서 제한적인 돈만 바꿔주겠다고 한 거예요. 오, 그래요? 그리고 언제까지만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의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차등을 두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부자들의 돈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돈을 산업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또 블랙마켓 또는 지하경제를 일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든 게 화폐개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실패했죠. 왜? 인플레이션도 뭐 말도 못하고 사회 혼란 엄청 심하고 또 우리나라는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그 정부에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군정이 해버렸거든요. 화폐개혁을? 네. 그리고 대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해외에도 그렇고 화폐개혁은 원래 잘 안 될 때 뭔가 타겟책으로 하려다가 화폐개혁이라는 게 원체 큰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걸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는데 한 거죠. 이게 정치 군인들이 뭘 압니까?
그렇게 해서 화폐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은행에 있는 돈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인출도 안 되고 얼마까지만 인출되고 막 그러니까 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아. 은행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뒤 10년 동안 가장 번성한 사람들, 가장 호황을 누린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었죠. 그리고 돈을 그때, 빌려다가 예, 쓰니까. 그때 사채 금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대호 기자. 책에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금리를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가게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막 20몇 %? 예, 그거에 지금 우리 이제 법정 상한금리인 거고요. 네. 그때는 48%에서 60%였습니다. 거의 아르헨티나. 뭐 그 정도 나라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연 이자율이 40%대, 60%대 예, 이랬다. 그래서 뭐 사부고리. 그러니까 한 달에 4% 이자를 받아가는 거죠. 복리로 50% 넘죠. 월 4%? 예. 연 4%가 아니라? 예, 그걸 사부고리라고 그랬습니다. 삼부고리도 많았고요. 삼부고리는 30%대? 네, 이상.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완전히 그냥 땅에서 예, 물론 퍼내듯이 이제 돈을 벌었네요. 뒤에 또 깡패를 썼겠죠. 맞아요. 예전에 그런 추심을 사람들은. 했겠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사실 뭐 문제 없죠. 근데 이제 72년, 73년을 지나가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마어마한 베트남 전쟁의 이제 대호황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경기 나빠지고 그 뒤에 이제 닉슨 쇼크 71년.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기업들 파산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선기원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 네. 후보가 71년에 선거에서 이겼죠. 그러자마자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사채 동결. 자, 어떻게 하냐? 5년간 동결하고 3년에 걸쳐 나눠주고 금리 16.2%. 16.2%요? 예. 그 40%, 60% 받던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또 다 동결. 그리고 또 동결도 한뿐만 아니라 5년간 안 갚아도 되고 3년에 걸쳐 상환.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20% 30% 나는데 금리 16%로 동결하고 상환. 그러면 기존에 그 사채 빚을 썼던 사람들한테 완전 땡큐. 땡큐. 자,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네. 왜? 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사채 썼어요 하고서 밝히기만 하면 동결 받으니까 전무 신고를 하는데 차주들이 드러나잖아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다 드러나죠? 네, 그런데 이제 사채업자들이 누군가가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자들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회사 자금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네. 자기 회사에 예. 60%로 대여해 준 거죠. 회사의 대주주나 사장님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때 회사 사장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스트릿 이대호 대표가 자기 돈을 주식회사 Y스트릿에 연 60%로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아, 해보고 싶다. 최고죠. 야, 근데 그게 사채 동결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났죠. 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거네요. 맞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불가치화를 했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다 저러고 있었다.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진 돈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 수출금융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때는 개인 사업자들 아니니까 사실상의 이제 법인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 인보증 받아서 보통 7% 이자로 빌려줬거든요. 수출금융 이자가. 대출 이자가. 그 막 40% 막 이런 육박하던 금리 시절에 7%로 빌려도 완전 거저였던 건데. 예, 그 수출 할인 뭐 수출 금융들은 다 그랬어요. 그건 나라에서 빌려준 거였죠. 기업에게 수출하라고. 차관을 들여온 정부가 뿌려줬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기업들에게 싸게 빌려준 건데. 예, 그러니까 권력과 네트워크 있는 기업들은 뭐 또는 기업가는 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원조가 거기입니다. 예,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죄질이 심각하다 싶은 한 12명 정도는 신분 케이스로 감옥에 넣었고요. 예. 이제 그러고도 국민들의 분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네네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73년에 뭘 선언하냐 하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 리스트를 쭉 작성하더니 당연히 이제 사채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겠죠. 네. 사더니 상장시켜. 근데 상장시키는데 조건이 두 가지. 네. 이게 뭐냐면 액면가 상장. 그러니까 이 회사에 엄청 싸게 가치. 예, 그냥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더라도 얘는 500원. 그때 500원이니까. 와, 그럼 그 공모주 받는 사람 완전 논하는 거네요. 예, 두 번째. 액면가의 10%는 무조건 배당. 액면가의 10%를 배당한다고요? 예, 액면 배당이라고 합니다. 액면가에 공모를 하고 액면가에 10% 배당? 예,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그 공모주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거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개가서
현대건설이 개겨서 저항해서 홍준우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예, 뭐 정주영 회장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 뒤에 출마도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84년인가 현대건설이 상장됐어요. 84년에? 예, 그거 이후 10년을 저항해서 상장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이라든가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은 전부 다 73년 상장입니다. 그렇죠. 그때 식품 회사들, 뭐 원양 회사들 이때 상장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성기. 그죠. 그 시절에 그냥 컸던 산업들. 예, 그걸 겪으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또. 그죠. 반대로 액면가로 나는 또 뭐 사채 빌려준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겠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발언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네. 책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회사가 망하면 사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사주와 회사는 동반 책임이다. 나라에서 지금 근면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으로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협조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너도 망해야 된다. 자, 맞는 말 같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컨트리 가든 사건에서 지금 대주주 일가 지금 비구이 위한 대주주 일가 부치가 이번에 그거 뭐죠? 사제 출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맞죠? 뭐 사제 출연 이야기는 요즘에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만.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왜? 주식회사는 그렇죠.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한하죠, 책임이. 예, 저도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인데. 주식회사 프리즘 투자자문. 예, 프리즘 투자자문에 제 지분 또는 뭐 제 홀딩 컴퍼니에 제 지분 스탁 옵션에 있는 지분만 제가 포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저희 회사 망한다고 해서 제가 왜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뭐 집 팔고 차 팔고 옷 벗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 유한 책임인 거고. 예.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지분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또 이게 사회와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잘못되면 너 감옥 가야 돼라고 하면 저는 사업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사주의 동반 책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탈세나 그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경영이 안 좋아져서 경영이 악화되면 너 감옥 가야 돼. 그렇죠. 이러면 경영 안 하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주들한테 엄청나게 책임을 지어서 그 국민의 돈을 너네는 빌려서 왜냐하면 사채 동결했으니까 국민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그 주식을 50% 내놔. 상장을 시키고 거기다 배당도 엄청나게 줘. 그러니까 사주들이 화를 내니까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신 그 회사는 네 거야. 공도공망이야. 이해되시죠? 사주가 책임을 지고 총수라는 표현을 그때 써요. 총수도 그 회사의 책임을 지고서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두머리다. 잘 생각해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지라는 건 네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권 이건 전부 정부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네 거야. 그럼 상장은 무슨 의미죠? 50%의 지분을 보통 팔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1인 그러니까 한 주식이 동일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앞뒤가 안 맞았던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또 중요한 사건인 1997년 미도파 사건까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종의 주주 약탈 경제, 주주 홀대 경제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총수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 우두머리.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네 회사야. 지분이 몇 프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냥 다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건 권한도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인데 또 한쪽은 상장을 시켜라는 건 사실 이거는 공개 기업, 모두의 기업. 지분이 단 한 주만 있어도 한 주만큼 표를 행사하는 주식회사인데 이게 애초에 상충되는 거고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국가 자본주의인 거죠. 그게 나라가 그렇게 70년대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그 중국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흘러오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하고 특히 IMF 이후에 외국인 자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주민주주의 또는 뭐 주주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개인의 한 표나 재벌의 한 표는 똑같다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직은 좀.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 꼴이 됐나의 근원을 찾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와 재벌들 또는 기업들이
그 사채 동결 조치라는 역사적 조치 속에서 민낯도 늘어나고 타협을 어떻게 본 시스템이 상장을 시키되 그리고 너의 어떤 귀중한 주식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 그죠? 상장을 시켜 라는 것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까지 요구를 하니까 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회사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동원하는 수단 정도지 거기에 주식을 상장시킨다는 게 그게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주주들이 뭐라 그러면 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잘못 내렸으니 나무가 똑바로 클 수가 없었던 거네요. 기우뚱한데 이제 IMF 이후에 지지대를 세웠는데 이제 외국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뭐 이런 게 이제 반대편의 지지대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얘기도 좀 해봐야죠. 그게 바로 97년 미도파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동방의 미도파 M&A. 이 사건은 뭐 이미 신동방이 M&A를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 외국인을 썼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동방이라는 회사가 동방유량, 그 저기 해표식용유. 옛날에 해표식용유를 하던 동방유량, 신동방. 거기가 미도파는 어르신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백화점 하는 회사. 신촌에 대농그룹. 대농그룹. 그거를 신동방이 M&A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지분이 작으니까. 저 대주 지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농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사기 시작하는데 혼자 사기면 안 되잖아요. 힘도 들고 소문이 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원그룹을 끌어들입니다. 여기 이 성원그룹도 역시 외환위기 때 망했고요. 신동방이 성원그룹을 끌어들였다. 건설사를 갖고 있는 그 그룹을 끌어들여서 성원그룹이 또 10몇 %를 사고요. 여기다가 동방페레그린, 동방그룹이 제휴해서 만든 홍콩계 페레그린 증권과 함께 만든 동방페레그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였죠. 이 회사가. 맞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저희들 그 이쪽 대학생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9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외국인 자본들 끌어와가지고 또 장내에서 모르게 매수하다가 이제 그해 97년 2월에 신문 보도가 납니다. 외국계 자금이 미도파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해표식용유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건설회사, 그리고 외국계랑 그 뭐라 해야 되나 조인되어 있는 합작 증권사.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이 튼튼한데요. 최고의 M&A 전문가들이 뭉쳐서 만든 회사들인 거죠. 그게 그 세력이죠. 96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96년 말부터 97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봄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도파에서는 자기 경영권을 찾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3자 배정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자기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그거가 주주들의 반대 또는 불법 뭐 이런 소지가 있어서 무산되고 결국 이제 표대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공개 매수가 들어갔죠. 공개 매수가에 들어갔는데 이미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게 사주겠어, 내가 더 높게 사주겠어.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SM 가지고 카카오랑 하이브랑 벌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뭐 또 그 뒤는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아니 뭐 참여했던 분이 갑자기 팔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이야기 말고 다시 미도파 얘기로 넘어가서. 우선 미도파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까지. 매수 세력도 굉장히 잘 단합돼 있고 해서 이제 거의 여긴 끝난 거였어요. M&A는 거의 되는 거였는데 그때 갑자기 정경련이 등장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기에 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적대적 M&A는 안정적인 경영에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경련에 있는 재벌들이 돈을 대서 대농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대농이 성원그룹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하던 대농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이었으니까 그랬던 거죠. 자기네 회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줘서 그 비싼 주식으로 이제 뭐 10,000원 정도 하던 게 50,000원까지 갔거든요. 그걸 그것도 성원그룹이 배신을 했죠. 아니 뭐 근데 배신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이 팔라고 압박 넣었는데 그래서 팔았고 그때 또 강경식 부총리가 그 뒤에 이제 외환위기 때는 재경부 장관이었죠. 그 강경식 부총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지원 사격.
예, 신문에 다 보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렇죠.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있던 이런 사건들은 그 아카이브라고 하죠. 그 쌓여 있는 기사 리스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90년대니까. 예, 그때 신문 기사 읽으면서 와 정말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나라 한번 시장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간 정리. 그러면 대농그룹의 그러니까 미도파 백화점 운영하는 대농그룹을 지켜주기 위해서 같은 연합체였던 전경련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 회원사 대농그룹에 돈을 빌려줬고 이 3자 연합 동방유량, 성원그룹, 동방페레그린 3자 연합 중에서 성원그룹이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거죠. 등을 돌린 거죠. 먼저 나 저기 전경련하고 대농그룹에서 비싸게 내 주식 사준다는데 그래서 거기다 팔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와야 된 거고. 예. 근데 우리 박사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었다. 그게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 아니다. 그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전경련이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뭐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M&A라는 건 우리 신동방그룹도 국내 기업이고 재벌이고 그리고 미도파도 우리 국내 기업이고 재벌이고 여기서 누가 더 이 저평가된 기업을 잘 사서 경영을 잘하면 될 일이지 그걸 적대적 M&A는 안 돼 하고 여기에다 정부가 또 개입을 한 건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어차피 신동방 측도 3자 연합이었으니 미도파도 전경련이라고 하는 한 100자 연합을 데려와서 뭐 이건 이제 쩐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부총리가 등장을 해서 네, 저건 안 돼. 라고 놀랍죠. 저도 뉴스 찾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갑자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진칼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한진칼도 한쪽은 3자 연합이었습니다. 네, 3자 연합에 이제 KCGI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조현아 씨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지금 현재 회장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때 갑자기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가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97년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한다. 우리나라 뭐 경영권 시장에 문제가 있다. 재벌의 전횡이 어떻고 총수가 어떻고 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 과정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주 중심 경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냐? 제가 다니던 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나실 것이고요. 그렇죠. 예, 뭐 거기다가 그 전에 SK 또 사건 또는 소버린의 공격, 예, 소버린 그리고 KTNG 때 카라이칸 뭐 외국 계좌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죄송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한국.